도쿄가 아버지보다 중요해? 서윤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복도에서 떨렸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 도연우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회사 워크숍이라며, 이미 예약한 일정이라며, 양아버지는 어차피 먼 친척이라며 늘어놓는 변명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향 냄새가 진동하는 빈소에서 홀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깨달았어요.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양아버지 민상구의 낡은 손목시계가 손목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계약은 관계를 보호한다는 각인이 손끝에서 또렷하게 만져졌습니다. 조물록 첫 페이지에 적힌 낯선 이름들을 바라보며 서윤은 예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장례 지도사가 건넨 두꺼운 봉투에는 서윤에게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무게만으로도 서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도쿄 스시 오마카세 사진이 가족 단톡방을 채우는 그 순간 서윤은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말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을빛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윤의 손끝이 양아버지 민상구의 시계 뒷면을 천천히 더듬습니다. 계약은 관계를 보호한다라는 각인이 세월에 닳아 거의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 끝에서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복도에 스며든 향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가운데 그녀는 조물록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영호, 박수민, 정혜원. 낯선 이름들을 한자씩 소리내어 읽어보니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번 이름들을 훑어봤어요. 핸드폰 화면 상단에 배터리 10% 경고가 빨갛게 깜빡였습니다. 그때 가족 단톡방에 연달아 사진이 올라왔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 입국장, 밝은 표정의 시어머니, 면세점 쇼핑백을 든 남편 도연우, 그리고 회사 직원들까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아빠 장례식인데.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곧 입술을 깨물고 말을 삼켰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3일 전 단톡방에 올린 장례 일정 공지에 달린 답변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죄송해요, 못 가요. 이미 예약해둔 일정이라서요. 여행 취소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양아버지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서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향을 하나 더 피웠어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형광등 불빛을 가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계의 초침이 한번 크게 뛰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그걸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양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시계였는데 요즘 들어 가끔 이상하게 작동했거든요. 마치 주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요. 집에서 가져온 유부초밥이 냉장고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싸온 것이었는데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서윤은 랩을 다시 씌우며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걸 못 견뎌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양아버지가 아까운 것은 다시 싸두라고 가르쳤던 영향이었죠. 옆에 놓인 위로의 문자 메시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내세요.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같은 형식적인 말들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서윤은 그것들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류는 깔끔하게 남겨두세요.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장례 지도사 정혜원이 명함을 건네며
짧고 명확하게 조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백 번의 장례를 치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받아 지갑에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빈소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나간 뒤에 정적이었죠. 서윤은 그 고요함 속에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걸 기록하자.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양아버지가 평생 해온 것처럼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어요. 2025년 3월 15일 양아버지 장례 마지막 날.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한다. 입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계의 초침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서윤은 핸드폰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양아버지의 검은 양복 사진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그녀는 화면 맨 위에 한 문장을 또박또박 입력했어요. 정의는 절차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양아버지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거든요. 감정이 앞설 때마다 절차를 따르면 길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죠. 눈물은 감정의 절차고 청구는 권리의 절차예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례 지도사 정혜원이 정갈하게 접힌 흰색 명함을 내밀고 있었어요. 명함에는 정혜원 장례 지도사라는 글자와 함께 작은 글씨로 절차가 사람을 보호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슬픔도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거든요. 정혜원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유가족을 만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어요. 서윤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해요. 정혜원이 서윤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크라프트지로 만든 갈색 봉투였는데 겉면에 양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서윤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윤은 봉투를 받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종이 서류가 가득 들어있는 느낌이었죠. 봉투 한쪽 모서리가 손가락 끝에 닿았을 때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양아버지가 무엇을 남겨두셨을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지금 당장 열어보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열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보세요. 정혜원이 서윤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시계 아직도 돌아가나요? 서윤이 뒤를 돌아보니 이른 대로 보이는 노인이 그녀의 손목 시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양아버지의 시계를 찬 손목을 내려다보니 초침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 잘 돌아가요. 서윤이 대답하자 노인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 사장님이 그 시계를 정말 아끼셨거든요. 시간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노인의 말을 들으며 서윤은 다시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초침이 한 눈금 넘어갈 때마다 작은 딸깍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초침이 몇 초 정도 밀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가고 있었죠. 조문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동안 서윤은 빈소에 놓인 근조 화환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개인 이름이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법무법인 정도. 서윤은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그 화환을 조용히 찍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 위치 정보가 저장되는 설정을 해둔 덕분에 정확한 기록이 남겠죠. 사진첩을 훑어보니 오늘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이 벌써 20장이 넘었습니다. 조물록의 이름들, 화환들, 양아버지의 영정, 빈소 전체 모습까지.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사진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양아버지가 평생 서류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긴 것처럼 자신도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혜원이 다시 다가와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어요. 이 도장과 서류들은 서윤 씨만 받으시라고 하셨거든요. 봉투 안에는 양아버지의 인감도장과 등기서류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상아로 만든 도장이었는데 수십 년간 사용해서 모서리가 약간 닳아 있었죠.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보호받아요. 정혜원의 마지막 말이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그 순간 양아버지가 왜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겼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서윤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도연우에게 장례 마무리 일정표를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보냈어요. 발인 시간, 화장장 도착 예정 시각, 납골당 안치 절차까지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적어둔 메시지였죠. 메시지 아래쪽에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도연우는 언제나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조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조회 표시로 보내준 것이었어요. 서윤은 화분을 정중하게 회사 현관으로 옮기면서 상사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례 끝나면 정상 출근하겠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충분히 쉬어. 상사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거든요. 타인의 일정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시댁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을 때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쿄 긴자의 스시 오마카세 사진이 연달아 올라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도연우,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올린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례는 먼 친척이고 가족여행은 1년에 한 번뿐이잖아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서윤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쓰라렸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감정은 기록하고 사실은 정리하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서윤은 가사비용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매달 정성스럽게 작성하는 스프레드시트였어요. 전기요금, 가스비, 관리비, 식비, 생활용품비까지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기록했죠. 심지어 도연우의 용돈과 회식비까지 꼼꼼히 적어뒀습니다. 숫자들을 입력하면서 서윤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감정과 달리 명확하고 객관적이었습니다. 이 가계부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서윤에게는 중요한 기록이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어지럽게 쌓인 명함 더미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오세범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양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본 법무법인 이름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그 명함을 따로 빼놓고 지갑에 넣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양아버지가 정리해둔 서류 중에서 건물 유지보수 체크리스트를 발견했을 때 서윤은 감탄했습니다. 층별 임차인 명단부터 공용부 점검 주기, 미납 대응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전문 건물 관리업체에서 만든 매뉴얼 같았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 임차인별 특이사항이었습니다. 8층 에어컨 설치 시 누수 주의, 10층 화장실 배관 정기 점검 필요, 12층 주차장 이용 시간 협의 완료 같은 세심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서윤은 그 체크리스트를 한 장씩 넘겨보며 양아버지의 꼼꼼함에 새삼 놀랐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있었기에 건물을 무사히 운영할 수 있었던 거겠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서윤은 도현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례 끝나면 가족회의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만 뜰 뿐이었죠. 서윤은 배달 어플을 열어 중국집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음식이 도착하고 나서 영수증을 받을 때도 습관적으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한 뒤 정리 폴더에 넣어뒀습니다. 이런 작은 영수증들도 언젠가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양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모아두면 큰 그림이 보인다는 말씀이었죠. 서윤은 짜장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금 서윤에게는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시댁 단톡방에 또 도쿄 사진이 올라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스카이트리 야경이었죠. 서윤은 사진을 보지 않고 바로 화면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양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던 오후 2시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범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서윤은 거실 탁자에서 며칠 전에 발견한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변호사였죠. 고인께서 생전에 정리하신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은데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들렸거든요. 양아버지가 무엇을 남겨두셨을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서류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의실에서 오세범 변호사를 만났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상구 사장님과는 15년 정도 인연이 있었어요. 정말 꼼꼼하고 원칙적인 분이셨죠. 오세범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채로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우선 이것부터 보세요.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였어요.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빌라 일체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가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15층 상업빌딩 1동이 모두 서윤 씨 명의로 상속됩니다. 서윤은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거든요. 오세범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논현동 빌딩의 임차인 명단이었어요. 서윤은 목록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1층 카페, 2층 의원, 3층 학원, 4층 사무실, 그리고 8층에서 서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도현우 IT. 서윤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남편 이름이 적힌 회사가 8층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서윤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도현우의 회사 이름이었어요. 혹시 이 8층 회사에 대해 아시나요? 오세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인께서 관리규약과 임대차 계약을 정말 모범적으로 정비해 두셨어요. 모든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양아버지 건물에 회사를 차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서윤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의 긴장감을 반영하는 것처럼요. 임대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나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지난 2년간은 문제없이 납부되었습니다. 다만, 오세범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만 뭔가요? 지난달부터 입금이 며칠씩 늦어지고 있어요.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요.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양아버지 건물에 회사를 차려놓고 있었고, 최근에는 임대료까지 늦게 내고 있었다니요. 제가 이제 건물주가 되는 건가요? 네, 모든 권리와 의무가 서윤 씨에게 넘어갑니다. 임대료 수입도 앞으로는 서윤 씨 계좌로 들어올 거예요. 서윤은 빈소에서 받았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양아버지가 서윤에게라고 적어서 남겨주신 그 봉투 말이에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윤이 일어서려는 순간 오세범이 마지막 서류 하나를 더 건넸어요. 이것도 함께 보세요.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글씨였어요. 서윤아, 이제 내가 주인이다. 절차를 지키면 모든 것이 보호받는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양아버지가 왜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겼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면서 서윤은 논현동 빌딩 사진을 검색해 봤습니다. 깔끔한 외관의 15층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8층에 남편의 회사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초침이 여전히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변화를 예고하듯이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부엌 찬장에서 유리컵을 꺼내 찬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넘칠 뻔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컵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정신이 들었어요.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대로 정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유는 종이컵에 물을 한 번 더 따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과 갑작스럽게 알게 된 건물주라는 새로운 신분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도연우가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모두 도쿄 면세점에서 온 쇼핑 배송이었죠. 브랜드 가방, 화장품, 의류까지 다양한 상품들이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어? 서윤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우는 신발을 벗으면서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 잘 다녀왔어. 피곤하니까 씻고 자려고.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상속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잠깐 얘기할 게 있어. 양아버지가 건물을 물려주셨는데 지금 얘기하면 싸우자고. 도연우가 짜증스럽게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양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대로 모든 대화를 기록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논현동 빌딩 8층에 당신 회사가 있더라.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제 그 건물 주인이니까. 도연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임대료를. 응, 앞으로는 나한테 내야지. 서윤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평소보다 야윈 것 같았어요.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서 세면대 옆 링 트레이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빼놓기로 했어요. 하루 정도는 반지 없이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침실로 돌아와서 서윤은 양아버지가 남겨주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무 및 세무 관련 체크리스트와 함께 친필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서윤아, 절차가 널 지킨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양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메모장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장례 마무리. 두 번째 단계 상속 관련 미팅 완료. 세 번째 단계 임차인들에게 새 건물주 공지. 서윤은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양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였어요. 도연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서윤은 임차인 명단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8층 도연우 IT 외에도 다른 층의 임차인들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각 층별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8층의 특이사항이었어요. 임대료 납부일 매월 5일, 최근 3개월간 납부지연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부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서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정과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양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요. 감정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절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황이 달랐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건물 임차 사실을 숨겼고 최근에는 임대료까지 늦게 내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감정과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양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제야 몸에 배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런 자신이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윤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논현동 빌딩에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새로운 건물주로서 임차인들을 만나고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내일부터 나는 한서윤 건물주다. 서윤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 같았어요. 양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건물주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도연우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서윤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초침이 여전히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신호라고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윤은 논현동 빌딩 앞에 섰습니다. 15층짜리 회색 건물이 서울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유리창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로비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왼쪽 벽면에는 각 층별 임차업체 안내판이 걸려 있었어요. 어디 찾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 건물주 한서윤입니다.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관리소장 최동혜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아,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최동혜가 서윤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의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민 사장님께서 서윤 씨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늘 자랑하셨어요. 서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양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도연우,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모두 멈춰 섰어요. 최동혜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대표님, 잘 됐네요. 이번 달부터 임대료 계좌가 변경됐어요. 새 건물주가 한서윤님이세요. 도연우가 들고 있던 라떼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대리석 바닥에 퍼지면서 천장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휴지 좀 주세요.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로비가 순간 소란스러워졌어요. 서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관리사무소로 걸어가서 임차인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양아버지가 만들어둔 공지문 양식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펜을 들어 기존 공지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 연락처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공지를 작성했어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가족끼리 뭘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르면 건물주 변경 시 모든 임차인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윤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정리해둔 관리규약을 어젯밤에 꼼꼼히 읽어둔 덕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유리벽에 서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척 차분해 보였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의 위치를 서윤은 눈으로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총 4대의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로비 전체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양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게 보안을 신경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동혜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건물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각 층 상황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좋아요. 서윤과 최동혜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숫자 버튼들이 반짝이며 층수를 표시했어요. 1층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각 층의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층 치과의원에서는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층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4층 회계사무소는 조용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정말 모범적이에요. 민 사장님께서 좋은 분들만 선별해서 받으셨거든요. 최동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 층의 특징을 메모했어요. 그런데 8층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가 다른 층보다 어수선했고 사무실 안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달 임대료는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최동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관리규약에 따르면 매월 5일까지 입금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관리규약을 공부한 게 도움이 되었어요. 8층을 나와서 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9층 디자인 회사, 10층 번역업체, 11층 컨설팅 회사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15층 옥상에 올라서자 논현동 일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윤은 난간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내 건물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서윤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양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건물을 자신도 제대로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건물을 둘러본 후 로비로 내려왔을 때 도연우와 시어머니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최동혜가 관리사무소 열쇠를 서윤에게 건넸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서윤은 열쇠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서윤은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에서 오세범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오세범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양아버지와의 인연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민 사장님과 처음 만난 게 1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막 개업한 신참 변호사였거든요. 오세범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논현동 빌딩을 처음 매입하실 때 저한테 법무 자문을 맡기셨죠. 그 이후로 쭉 함께 일해왔어요. 서윤은 양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과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양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원칙적인 분이셨어요. 모든 일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셨죠. 그래서 임차인들도 모두 믿고 따랐거든요. 오세범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양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건물 관리 수칙들이었어요. 각 항목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법적 근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공부해서 만드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서윤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양아버지의 세심함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논현동 빌딩으로 돌아가 관리소장 최동혜와 함께 건물 운영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최동해는 양아버지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민 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공용부는 모든 임차인의 것이고 전용부는 각자의 책임이라고요. 최동해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켜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층별 관리 구역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은 공용부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각 사무실 내부는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서유는 메모장에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공용부와 전용부의 구분, 관리비 분담 기준, 수선 의무 범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8층은 요즘 좀 문제가 있어요. 최동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어떤 문제요? 에어컨 설치할 때부터 말썽이었거든요. 설치 업체에서 누수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도 무리하게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죠. 서윤은 양아버지의 점검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8층 공조기 교체 보류 임차인 부담협의 미완이라고 적혀있던 메모 말이에요. 저녁에 서윤은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조물록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낯선 이름들 중에서 몇 명을 찾아 연락해보기로 했어요. 건물 설비업체 대표, 지역경찰서 지구대 경위, 사회복지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것은 건물 설비업체 김영호 대표였습니다. 아, 민 사장님 딸이시군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김영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원칙을 정말 중시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일할 때도 항상 안전수칙부터 확인하셨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한 번도 없었죠. 두 번째로 연락한 박수민 사회복지사는 더욱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 사장님께서 매월 조용히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 취업 교육비로 쓰라고 하시면서요. 서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벌써 5년째예요. 한 달도 빠뜨린 적이 없으셨죠. 커피를 마시며 서유는 양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단순히 엄격한 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장례 지도사 정혜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 사장님 장례 잘 마치셨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슬픔은 장례로 정리하고 억울함은 법으로 정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혜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복잡한 일이 생기셨나요? 네, 조금 복잡해요. 그럴 때일수록 감정과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민 사장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정혜원의 조언을 들으며 서유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자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작은 노트를 꺼내서 서유는 3개의 칸을 만들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내게 증언해줄 사람, 내가 도울 사람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첫 번째 칸에는 오세범 변호사, 최동해 관리소장, 정혜원 장례지도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김영호 설비업체 대표, 박수민 사회복지사를 적었어요. 세 번째 칸은 아직 비워뒀습니다. 이제 내 편이 생겼구나.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느꼈던 고립감이 연대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양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신뢰와 관계들이 이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에 정혜원의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절차를 지키면 사람도 지켜집니다. 민 사장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 서유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윤은 오세범 변호사와 함께 첫 번째 공식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이었어요. 임대료 납부 기한, 연체료 계산 방식, 수선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문을 모든 임차인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문서로 기록됩니다. 더 이상 구두 약속은 없어요. 서윤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접수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총 14장의 내용 증명서가 각 층별로 발송되었어요. 논현동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서윤은 관리규약에 따른 새로운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용부 사용에 일시적 제한을 가하되 공용부 정상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시행하기로 했어요. 업무 방해는 최소화하되 규정 준수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최동의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의 방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서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회사 컴퓨터에서 사내 메신저를 확인하던 중 도연우와 여직원 배미나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였어요. 퇴근 후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된 스크린샷이었어요. 그 후 논현동 빌딩의 로비 및 복도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만 확인하기로 했어요. 혹시 지난주 화요일 오후 6시경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서윤이 최동혜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물론이죠. 건물 주시니까 당연히 보실 수 있어요. CCTV 모니터 화면에서 서윤은 도연우와 배미나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나란히 걸어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서윤은 이 모든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출입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한편으로는 가계부와 가사노동 시간을 더욱 세밀하게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장보기에 소요된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했어요. 무형의 기여도를 수치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3월 둘째 주 요리 6시간 30분, 청소 4시간 15분, 빨래 2시간. 매일 저녁 서윤은 이런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입력했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자신의 노동이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논현동 빌딩 회의실에서 중요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우가 다른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큰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장난하는 거냐?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층 임차인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복도로 나왔어요. 서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임대료 문제로 다투시는 것 같아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만약 나중에 증언이 필요하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우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시댁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지분 나눔을 이야기하며 압박을 가해온 거였어요. 서윤아, 가족끼리 법적으로 따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지만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양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정해놓으신 일이에요.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라 바꿀 수 없어요. 이런 대화들도 서윤은 모두 녹음했습니다. 양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였어요. 서윤의 메모장에는 이제 한 가지 전략만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지 중앙에 큰 글씨로 적힌 문구였어요.
정면 돌파. 더 이상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양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각오였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체계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연우의 불륜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서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이런 서윤의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오히려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서윤은 지난 몇 주간의 변화를 돌아봤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울면서 매달렸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자신이 놀라웠어요.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오세범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이혼 소장 접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윤은 그 메시지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해시태그 9. 중간점. 3일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4시 정각, 서윤의 핸드폰에 은행 알림 메시지가 떴어요. 8층 도연우 IT에서 월세와 연체료를 전액 입금한 거였습니다. 총 40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서윤은 핸드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맞는 금액이었어요. 3일 전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도연우가 마침내 굴복한 거였죠. 결국 절차가 통했구나.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대로 원칙을 지키니까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입금 확인 문자를 받자마자 서윤은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세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가 들어 있었어요. 사문서 위조 의혹, 카카오톡 대화 로그, 건물 출입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서윤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법원 직원이 접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종이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임대료 입금했어. 이제 그만하자.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서윤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임대료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른 문제들은 남아있어. 다른 문제가 뭔데? 곧 알게 될 거야. 서윤이 전화를 끊고 나서 양아버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불규칙하게 뛰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우가 꽃다발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빨간 장미 한 다발이었는데 평소 서윤이 좋아하는 꽃이었죠. 미안해,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도연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인터폰으로 대화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방문자 관리대장에 기록해 주세요. 도연우 씨가 오후 7시에 방문했다고요.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자 관리대장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방문 목적란에는 사과 및 화해 요청이라고 적혔어요. 서윤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하자.
도연우가 애원했지만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 이제 그게 절차야. 꽃다발을 들고 선 도연우의 모습이 인터폰 화면에 작게 보였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해. 가족끼리 이러는 게 아니잖니?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가족은 서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가족이 아니죠.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양아버지가 가르쳐준 원칙이었거든요. 논현동 빌딩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동의 관리소장이 공실 대기 중인 스타트업이 있다고 알려온 거였어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하는 젊은 팀이에요. 8층이 비게 되면 바로 입주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최동혜의 말을 들으며 서윤은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함께 건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논현동 빌딩 근처 카페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아 빌딩을 바라봤어요. 저 건물이 정말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올려놓고 혼자만의 축하를 했어요. 임대료 회수 성공, 법적 절차 착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포크로 케이크를 한 입 떠먹는 순간 양아버지 시계의 초침이 딱 멈췄습니다. 서윤은 시계를 귀에 대고 들어봤어요. 똑딱거리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 서윤이 중얼거리며 시계를 흔들어 봤지만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승리의 순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정지였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임대료 회수 완료, 이혼 소송 시작, 새 임차인 준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서윤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시계가 멈춘 것은 단순한 기계적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서 서윤은 오세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고맙습니다.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축하해요, 서윤 씨.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서윤은 멈춘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혼 소장이 송달된 지 사흘 후 시댁 측에서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온 것은 정식 공문이었어요. 무상 인테리어 교체 및 시설 개선 요구서라는 제목이 적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서윤은 그 문서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간접 조명 설치, 에어컨 전면 교체, 층별 화장실 고급화 등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8층만 집중적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서윤이 중얼거리며 문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요구였어요. 다음 날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건물 지분 분할 등기 제안서가 등기 우편으로 배달된 거였어요. 건물을 가족 명의로 나누어 등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이 혼자 소유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지 않겠니? 가족끼리 나누어 가지는 게 어떨까?
제안서에 적힌 시어머니의 글씨는 정성스러웠지만 서윤은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소유권을 분산시키려는 시도였거든요. 회사에서도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우 회사 내부의 대표 불륜 소문이 확산되면서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어요. 특히 HR팀과 재무팀이 크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가 흔들리는 건 아니죠? 직원들의 이런 우려가 도연우에게 전해지면서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계 담당 권태수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1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과장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직원들이 서로 묻고 다녔지만 아무도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며칠 후 경찰 수사를 통해 권태수가 동남아시아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서윤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우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이 상황을 틈타 시댁에서는 더욱 강하게 압박해왔어요. 논현동 빌딩 로비에서 도연우와 시어머니가 함께 나타나 큰 소리를 낸 거였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해. 회사가 망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도연우가 로비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다른 임차인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최동의 관리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비 CCTV 각도 잘 나오죠? 경비일지에도 기록해 주세요. 최동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일지에 고성 및 접촉 시도라고 적었어요. 정확한 시간까지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지만 서윤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물리적 접촉은 삼가해 주세요. 모든 게 기록되고 있어요.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시어머니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기록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가족이라면 더욱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서윤은 메모장에 중요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분노는 증거로 번역할 것.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모든 것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각오였어요. 밤에 서윤은 양아버지의 시계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태엽을 돌려봐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칠 전 카페에서 멈춘 이후로 계속 정지 상태였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을까? 서윤이 시계를 귀에 대고 들어봤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이 시계가 멈춘 이후로 모든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우 회사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시작된 거였어요. 횡령 사건으로 인한 자금난 때문에 채권자들이 일제히 법적 조치를 취한 거였습니다. 경매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세범 변호사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연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우와 시어머니가 역삼동 빌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아, 제발 도와줘.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야. 도연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서윤이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서윤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고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어요. 양아버지가 남긴 체크리스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절차를 거부하는 사람은 관계를 파괴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서윤의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한 번의 구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도움이 아니라 문제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하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테이블에 반지, 시계, 인감 도장을 일렬로 놓고 서윤은 다음 단계를 정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도현우와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떠난 지 이틀 후 서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침 일찍 논현동 빌딩에 도착했을 때 로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임차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최동의 관리소장에게 물었어요. 최동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젯밤에 8층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와서 짐을 다 빼갔더라고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현우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은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가 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포장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네요. 서윤이 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남편의 회사가 이런 식으로 망하는 걸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세범 변호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였어요. 서윤 씨, 큰일 났어요. 상대 측에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요? 네, 건물 관리 소홀과 임차인 권익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서윤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역공이었어요. 얼마나 요구하는데요? 2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어요.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서윤은 발코니에 나가 도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들이 모두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어요. 지금까지는 양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양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절차를 거부하는 사람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럼 나는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원칙에만 매달려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례식장 뒤뜰에 혼자 가서 양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서윤은 양아버지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에서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만 쓸쓸하게 불었습니다. 그때 정혜원 장례지도사가 우연히 나타났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서윤 씨, 이런 새벽에 여기서 뭐 하세요? 조금 힘들어서 아버지 생각을 하러 왔어요. 정혜원이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서윤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정혜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문서와 음성, 영상으로 모든 걸 기록해 두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그 기록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요? 네, 민 사장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힘들 때일수록 기록을 더 꼼꼼히 하셨어요.
정혜원의 조언을 들으며 서윤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윤은 어휘 선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메모장에서 복수라는 단어를 지우고 공정이라고 적었어요. 목적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멈추게, 끊게, 시작하게. 오세범 변호사에게 협의 이혼에서 소송 이혼으로 전환하는 이유서를 보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탄탄한 논리가 필요했거든요. 서윤은 자신의 말에서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줄이고 근거가 있어라는 표현을 늘렸어요. 감정적인 사과보다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커튼을 젖혀 새벽 햇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따스한 빛이 멈춘 시계를 비췄어요. 서윤은 그 시계를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곧 다시 움직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양아버지 사진 앞에서 서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 방식대로 끝까지 해보겠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었어요. 봄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메모의 폴더명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복수에서 정리로 바꾼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정혜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상가는 예로, 분쟁은 규정으로 해결하세요. 힘내세요. 서윤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양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꺼냈습니다. 절차를 거부하는 사람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문장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또 다른 문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서윤은 이 문장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새벽 5시 서윤은 장례식장 뒤뜰의 작은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양아버지의 숨겨진 메시지를 계속 되새기고 있었어요. 절차를 지키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혜원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윤을 다시 발견했어요. 또 오셨네요. 어젯밤에도 못 주무셨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정혜원 씨,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슬픔은 장례로 정리하고 억울함은 법으로 정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은 뭘로 정리해야 할까요? 정혜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란은 시간으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는 용기로 정리하고요. 서윤은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용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혼란을 겪으셨을까요? 물론이죠. 민 사장님도 처음엔 건물 관리가 서툴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정혜원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힘드시겠지만 민 사장님의 가르침을 믿고 끝까지 가보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윤은 오세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의 이혼에서 소송 이혼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반소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증거를 더 보강해야 해요. 오세범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 증명, 상대방의 배임 행위 입증,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해요. 서윤은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서윤은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어휘 사전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메모장에 2개의 칸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버릴 단어들, 오른쪽에는 사용할 단어들이라고 적었어요.
버릴 단어들 미안해, 죄송해, 혹시 괜찮다면. 사용할 단어들 근거가 있어.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논리적인 표현을 늘리는 연습이었어요. 저녁 무렵 서윤은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석양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빛이 멈춰있던 양아버지 시계를 비췄습니다. 문득 서윤은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태엽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초침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살아있구나. 서윤이 중얼거리며 시계를 귀에 대봤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다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아버지 사진 앞에서 서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당신 방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겠어요.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세범 변호사였어요. 소송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해 봅시다. 서윤은 그 메시지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였어요. 메모 앱을 열어 폴더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꿨습니다. 정리해서 시작으로 바꾼 거였어요. 이제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서윤은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양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어요. 예전의 서윤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포기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강해졌구나.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양아버지의 가르침이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서윤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와의 최종 미팅, 증거자료 정리, 새로운 임차인 면접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양아버지 시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초침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곧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내일이면 다시 움직일 거야.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새롭게 움직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첫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윤은 그 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아침 7시 서윤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세운 최종 설계를 메모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3가지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이혼과 위자료 재판 마무리. 둘째, 8층 명도 및 새로운 임차인 유치. 셋째, 10층의 제도약 센터 개소. 서윤은 이 계획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오전 9시 오세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미팅이 열렸습니다. 퇴거소송 대비 자료 패킷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계약서, 연체 증명, 대체 임차인 준비 서류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되었어요. 오세범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반소에 대한 대응도 충분한가요? 네, 오히려 상대방의 반소가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더 많이 만들어줬어요. 오후에는 논현동 빌딩에서 새로운 임차인 후보들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대표가 왔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투명한 거래를 지향해요. 모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서윤이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양아버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보증금 납부 일정과 원상 회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둡시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요. 스타트업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상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시설팀과 만나 공용부 개선 작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교체, 복도 센서 등 설치, 화장실 환기 시스템 개선 등이 계획에 포함되었어요. 모든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이런 개선 작업은 건물 전체 가치를 높여줄 거예요. 최동의 관리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도 동의했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였거든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서윤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0층에 만들 제도약센터의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하는 거였어요. 기초 컴퓨터 활용, 엑셀 실무, 워크넷 활용법, 면접 스피치 교육, 가계부 작성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이 목표였어요. 양아버지가 후원하셨던 분들을 직접 도와드릴 수 있겠네. 서윤이 뿌듯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양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거였어요. 조물록에서 찾은 이름들도 다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설비업체 김영호 대표는 시설 관리 강사로, 박수민 사회복지사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자로 초대할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구나. 서윤은 처음에 낯설었던 조물록의 이름들이 이제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서윤은 커리큘럼 설계를 마쳤어요.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 과정마다 실습과 이론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양아버지의 시계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네. 서윤이 감격스럽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징 같았어요. 시계 수리를 맡기러 가기로 했던 계획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수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정기 점검만 받기로 했어요.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에 서윤은 중요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복수는 끝나고 반환이 시작된다. 이제는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단계였어요. 양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맑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핸드폰에 설정해둔 알람 이름도 바꿨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던 것을 계속되는 성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시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이 목표였어요. 양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서윤은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떻게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놀라웠어요. 예전에 서윤은 문제를 회피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윤은 문제를 직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는 실행만 남아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오세범 변호사가 차분한 표정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이혼을 인용하며 피고에게 기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일 뿐 특별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또한 반소는 기각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서윤은 담담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오세범이 말했어요. 축하해요, 서윤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주 논현동 빌딩 8층에서는 명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현우의 회사가 사용했던 공간이 완전히 정리되고 원상복구가 끝났어요. 새로운 임차인인 환경기술 스타트업이 입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었네요. 스타트업 대표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도 동의했어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증금 납부하고 하자 발생 시 공유 채널로 즉시 연락드릴게요. 이런 소통이 바로 아버지가 추구했던 건물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로비에서는 다른 임차인들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관리가 정말 좋아졌어요. 엘리베이터도 빨라지고 복도 조명도 밝아졌네요. 2층 치과의원 원장이 최동혜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추진한 공용부 개선 작업의 결과였어요. 새 건물주님이 정말 꼼꼼하세요. 민 사장님과 똑같아요. 최동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 달 후 10층의 제도약센터가 정식 개소했습니다. 개소 첫날 중장년 수강생 15명이 참석했어요. 서윤은 직접 강의실을 준비하고 교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윤이 인사말을 하자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중에는 아버지가 후원하던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력서 작성법이었어요. 서윤은 수강생 한 분 한 분의 이력서를 함께 다듬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경력 공백을 단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그동안 쌓은 경험을 어떻게 어필할지 생각해 봐요. 50대 여성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네요.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후 5시 서윤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배미나와 그녀의 부모가 찾아온 거였어요. 모두 정중한 자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배미나의 어머니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배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진정성을 느꼈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녁 8시 제도약센터에서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이 면접에 합격했다는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센터 덕분에 면접 붙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은 그 문자를 읽고 모니터를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밤 10시
서윤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루 마무리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갈등 종결, 운영 안정, 교육 프로그램 정상 가동이라고 체크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해온 것처럼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수리를 마친 아버지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초침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잠시 멈춰서 논현동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빌딩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어요. 각 층마다 불빛이 켜져 있어서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 자리를 찾았구나.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주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남편이었던 도연우의 번호가 떴지만 자동 응답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메신저에는 제도약센터 수강생들의 감사 이모티콘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트, 박수, 웃는 얼굴까지 다양한 표현들이었어요. 서윤의 표정이 비로소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윤은 마지막으로 건물 비상대피도를 확인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일상적인 점검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침실에서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꾸준히 써온 기록이었어요. 오늘도 절차는 나를 지켰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절차가 되고 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서윤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베푸는 선순환이 시작된 거였어요. 창밖으로는 새벽 첫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아버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3개월 후 가을 저녁 8시 서윤은 제도약센터 야간 강의를 마치고 빈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0개의 책상과 의자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오늘 수업 내용인 면접 실전 대화법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형광등을 하나씩 끄며 교실을 정리했어요. 각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고 나자 복도에 은은한 조명만 남았어요. 창가로 걸어가서 서윤은 논현동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보는 도시의 모습은 처음 이 건물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자신의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이는 로비에서는 보안등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최동의 관리소장이 야간 점검을 하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서윤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자랑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쳐서 서윤은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계약으로 지킨 관계, 교육으로 키운 내일. 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가 깔끔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성스러운 기록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밴 것 같았습니다. 손목에 아버지 시계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초침이 똑딱, 똑딱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으로 서윤의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였죠.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도연우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설정해둔 자동 응답 메시지가 발송되었어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 경위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연우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서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제도약센터 수강생들이 보낸 감사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면접 결과 나왔어요. 합격했습니다. 이력서 작성법 정말 도움됐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 생겼어요. 하트 이모티콘, 박수 이모티콘, 웃는 얼굴 이모티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네.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봤어요. 각각의 메시지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수강생 한 분과 마주쳤어요. 오늘 저녁 수업에 참석했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희망을 느껴봐요. 그분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서윤은 건물 전체를 둘러봤어요. 각 층마다 임차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2층 치과의원, 3층 학원, 4층 회계사무소까지 모든 곳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8층에는 환경기술 스타트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투명한 계약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서 서윤은 최동혜와 간단한 업무 협의를 했어요. 내일 새 임차인 계약서 검토하고 11층 에어컨 정기 점검도 예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졌어요. 민 사장님 계실 때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최동혜의 말을 들으며 서윤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방식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서윤은 마지막으로 건물 비상대피도를 확인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일상적인 책임이었어요. 모든 출구가 정상이고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 서윤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잠갔어요. 건물 앞 인도에서 서윤은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15층 빌딩이 가을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각 층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만든 세상이구나. 서윤이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서윤은 핸드폰으로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에는 새 임차인 미팅, 오후에는 제도약센터 개별 상담, 저녁에는 취업준비 특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윤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도 절차는 나를 지켰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절차가 될 것이다. 이 문장을 쓰며 서윤은 완전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공유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